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순수하면서도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마냥 달달한 사랑만 주고받을 것 같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현실은 드라마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들이 아빠 미소를 지으며 신용카드를 착착 긁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눈알을 굴리고 특히 회전초밥집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회전초밥집에 가면 그릇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저는 어차피 양이 작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왕 한 접시를 먹더라도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맛으로 골라 먹습니다. 특히 저는 장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어만 3-4접시 먹고 끝내는 일도 허다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장어초밥이 올려진 접시를 들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산다니까 혹시 비싼 것만 골라 먹는 거냐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 한 접시 먹는 동안 자기는 4접시는 먹어놓고 그딴 소리를 하면서 눈치를 주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 차오르는 화를 누르며 간신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기로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비싼 그릇으로만 5접시를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계산도 제 거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더치페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나온 금액을 정확히 인원수대로 나눠서 내는 거라나요. 황당해서 제가 당신은 20접시 가까이 먹고 나는 겨우 5접시 먹었는데 내가 왜 당신 것까지 내줘야 하냐고 더치페이 뜻 모르냐고 크게 한바탕 싸웠습니다. 이후로 집에 돌아오면서 이 남자하고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남편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제 공방으로 찾아와서는 어제는 자기가 좀 심했던 것 같다면서 그런 상황에 저처럼 재치있게 대처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답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이라며 저를 한껏 치켜세우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먹을 생각만 했었는데 저는 특별한 것 같다고요.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하기 전까지 여중여고여대를 나와 연애는커녕 짝사랑도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절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남편의 궤변에 넘어가 쌓여있던 화도 불편했던 마음도 어느새 풀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사귀는 내내 남편은 남녀평등을 귀에 딱지가 않게끔 주장해왔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부분이기에 남편이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남편은 걸핏하면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간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데이트 비용이 남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제가 사귄 지 한 달쯤 됐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하루는 뜬금없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자기가 할 거니까 전 신경 쓸 거 없다며 대신 월초마다 늦지 않게 통장으로 얼마씩 보내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정말 치사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저와 남편처럼 돈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만 데이트를 하고 하물며 기념일이나 생일마저 그 예산에 맞춰서 해결하면서 정말 동등하게 연애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남편이었으니 결혼도 당연히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본인이 모은 돈 9천에 시댁에서 받은 5천까지 총 1억 4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이 1억 3천이 있었기에 남편보다는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괜히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돈을 더 썼네 어쨌네 소리가 나올까봐 친정부모님께 1,000만 원만 보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사실 친정부모님은 더 많이 보태주고 싶어 하셨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배운 바가 있었는지
저도 굳이 반 이상 보태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정확히 2억 8천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전세도 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연봉 4천 정도로 이거저거 뺄 것 빼고 나면 대략 한 달에 300 좀 넘게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달에 3, 400 정도 벌고 있었고요.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로서 아주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부족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신혼을 즐기며 약간은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 역시 반반씩 부담하길 원하더군요. 그 성격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으니 결국 각자 150씩 생활비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무래도 회사를 관둬야 할 것 같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어두운 표정으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적으면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그날은 대청소를 했던 날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자꾸 집에 개미가 보여서 무척 신경이 쓰였거든요. 도대체 이 개미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따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 방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걸핏하면 방에서 혼자 그렇게 뭘 먹어댔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어디서 사왔는지 온갖 과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숨겨놓고 먹은 걸 보니 얄밉기도 하고 동시에 짠돌이 주제에 간식도 종류별로 많이도 사다 놨다 싶더라고요. 심지어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믹스커피에 비타민 음료까지 있는 건 좀 의외였지만요. 하지만 간식의 출처를 알게 된 저는 정말 충격과 수치스러움에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든 간식들이 남편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 탕비실에서 가져온 거라네요. 집에 오기 전에 한 주먹씩 챙겨서 가져왔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간식이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챙겨왔냐고 따지니까 영양가도 없는 간식을 자기 돈 주고 사 먹기가 싫었다나요? 그러면서 꽤나 논리적인 척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남들보다 과잣값만큼은 일을 더 한다며 억울하답니다. 저 인간이 떠드는 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얼마 전 입사한 신입 직원이 남편이 탕비실 물건을 훔쳐간다며 윗선에다가 일렀답니다. 이게 횡령이 아니면 뭐가 횡령이냐면서요. 남편은 쪽팔려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렇게 이도저도 못하고 며칠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탕비실 거지 사건이라며 사내에서 남편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로는 남편이 탕비실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갈라치면 몇몇 직원들이 도끼 눈을 하고 남편을 째려보더랍니다. 심지어 남편이 탕비실을 떠나면 간식이 몇 개나 사라졌는지 확인해 본다며 남은 개수를 세는 직원들도 있었다네요. 남편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떠들면서 쪽팔려서 회사를 관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이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시기에 제가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아침 방송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만의 특별한 패션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저만 괜찮다면 제 공방을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면서요. 제 입장에서야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방송의 힘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더라고요.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까지 수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작을 의뢰하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한 달에 3, 400에 불과했던 수입이 2배가 넘게 되었지요. 물론 제 수입과는 별개로 남편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으니 생활 자체가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이서 300만 원의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외벌이를 하게 됨으로써 생활비도 반토막이 났으니 심리적으로 전보다 더 빠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워낙에 불경기였잖아요.
좋은 소식은커녕 서류도 통과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답니다. 뭐냐고 물으니 지금부터 생활비 관리를 자기가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가뜩이나 자기가 생활비도 못 보태는데 관리까지 제가 하고 있으니 뭐 하나 작은 거 사는 것도 눈치가 너무 보인다나요? 저는 남편이 짠돌이에 거지근성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격지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생활비만큼은 알아서 책임지고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네요. 남편과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던 시기에는 집안일도 반반씩 했었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칼같이 절반으로 나눌 수는 없었기에 제가 음식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청소를 하는 식으로 했었지요. 하지만 생활비를 저 혼자 부담하게 되면서 집안일은 자연스레 남편 몫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크게 뭘 바라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내고 말고 여부를 떠나서 고마운 마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일찍 집에 왔는데 집에 먹을 만한 게 없길래 남편에게 같이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생활비를 다 썼답니다. 그때가 생활비를 주고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3주 만에 150을 어디다 다 쓴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냐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생활비를 올려야 할 것 같답니다. 얼마나 올리자는 얘기냐니까 200에서 250 정도면 좋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200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영수증은 다 챙겨놓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고 남편은 어김없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영수증 좀 같이 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집안에 경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생활비를 주면 한 달도 되기 전에 다 털어먹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순순히 영수증 한 뭉치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죄다 집에서 멀지 않은 슈퍼마켓에서 쓴 거더라고요. 품목도 소고기, 돼지고기, 뭐 할 것 없이 다양했고요. 영수증을 보고 나니 이 상황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마트에 다녀왔던데 왜 냉장고가 비어있는 건지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없는 건지 남편에게 물으니 자기가 점심때 혼자 다 해먹었답니다. 워낙에 식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치사하게 먹는 걸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디 다녀오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남편의 그런 반응에 마음이 살짝 상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모처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모자를 푹 눌러 쓰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상상하지도 못했지요. 간단한 요깃거리와 아이스크림을 고른 뒤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남편이 자꾸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생활비로 계산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유치한 남편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제가 계산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계산대에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남편을 아는 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매일 어머님이랑 오더니 오늘은 와이프랑 왔나 보다면서요. 어머님이랑 마트를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걸 보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어머님이 필요하시다는 건 다 사주더라며 저에게 아들 며느리가 엄청 효장가 보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마트 VIP라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어머님이랑 슈퍼마켓에 다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아줌마가 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차량 슈퍼마켓에 뭐가 찍혔는지 물어볼 거냐며 증거를 찾아서 코앞에 들이밀어줘야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더는 감추기가 어렵겠다 싶었는지 배째라는 식으로 그랬는데 어쩔 거냐대요. 솔직히 아들이 어머님 장 좀 봐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단순히 남편이 어머님 대신 계산을 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어머님의 장을 봐드린 이유가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당신이 필요하신 걸 고르시면 저희 생활비 카드로 결제를 한 뒤 어머님께 현금을 받아 챙겨오고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카드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커서도 부모님께 손 벌리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부모님과 짜고 카드깡을 하는 다 큰 자식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 거냐니까 자기가 집안일을 하는데 제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셀프로 자기 몫을 챙겼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생각에 오늘 집안일을 하는데 2시간쯤 걸렸다 하면 어머님과 짜고 5만 원을 빼돌리는 식으로요. 남편의 무용담을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거 사기라니까 저더러 말이 너무 심하답니다. 이게 다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탕비실 거지 사건 때도 회사에서 자기가 일한 걸 알아주지도 않고 월급도 적어서 과자라도 잔뜩 챙긴 거라던 남편의 모습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계산적인 못난 사람이었다는 걸요. 이후로 한 사흘간을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궤변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도 이번 일을 알게 되셨는지 전화를 해오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마음이라도 약해지면 곤란하니까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냐며 너무하다고 발악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양심에 털난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했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너 같은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들이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라면서요. 어머님의 태도도 가관이었습니다. 저더러 남편 귀를 그렇게 죽여놓으면 좋냐면서 뜬금없이 왜 당신 용돈은 안 주는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아들이 못 주게 되었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줘야 되는 거랍니다. 남편의 뻔뻔함과 염치 없음이 어머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긴 어머님이 제정신이셨으면 남편의 카드깡을 도와줄 리도 없으셨겠지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악담을 퍼부으면 말이지요. 어머님께는 자식 농사 지금이라도 다시 지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 농사는 완전히 망하신 것 같다 했네요. 지금 다 갈아엎고 새로 농사 짓자니 너무 늦은 건 아니냐고요. 며느리가 시애미 약 올린다고 어머님이 거품을 무시던걸요. 남편도 저한테 말 조심하라길래 너는 손버릇이나 고치라고 써붙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다시 받아주겠냐고 묻더라고요. 가진 건 뭣도 없으면서 고개 빳빳한 건 여전하대요. 남편에게 혼자 살다 죽어 문드러져도 너랑은 안 산다고 한껏 비웃어줬습니다. 너가 나라면 회사 비품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마누라 돈 삥땅 쳐서 엄마 돈 뜯어가는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겠냐고 따지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더라고요. 알뜰한 살림꾼과 거지근성은 서로 완벽하게 다르면서도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를 않네요. 그 짠돌이 기질이 적어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 알고 나니 자기가 번 돈은 아깝고 제가 번 돈은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당분간은 머리 아프게 누굴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제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계열사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언젠가 업무상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게 계기가 되어 좋은 오빠 동생으로 몇 년을 알고 지냈어요. 그러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작년 말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결혼할 때 양가 어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안 벌리려고 안 벌린 건 아니에요. 시댁에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게 마음에 차지 않으신다더군요. 애들 코 묻은 돈 받는 장사하는 사돈이라니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이 미워서 결혼 안 하려고도 했었는데 남편이 저 없으면 죽는다고 하도 매달려서 하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괜히 당신들 때문에 제가 미움을 받는다면서 얼마 정도 해가면 제가 예쁨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신다는 친정 부모님을 만류하고 아무것도 안 해갔습니다. 시댁에서도 반대하는 결혼을 꾸역꾸역 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고요. 남편은 당시 모아둔 돈이 5천 정도 있었는데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많이 모아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8천 정도 모아둔 상황이었고요. 제가 3천을 더 해갔지만 손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저 남편과 제가 힘을 합쳐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나 남편이나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둘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크지 않았네요. 하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반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 친정 부모님께서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분식집 장사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셨어요. 분식집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오토바이로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는 두 분이 산책 삼아 걸어서 다니셨는데 그날은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평소 근거리 배달용으로 쓰시던 오토바이를 타셨더라고요. 뒤에는 어머니를 태우시고요. 문제는 하필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고 음주운전 차량은 저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후로 한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저는 슬픔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집안꼴이 이게 뭐냐는 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다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고 나서 울면 누가 알아주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힐끗 보시더니 왜 이렇게 퍼졌냐면서 관리 좀 하라셨어요. 당신 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기껏 돼지마냥 늘어져 있는 저를 봐야겠냐면서요. 어머님의 새치어로 아주 난도질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속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집안 곳곳을 휘젓고 다니시며 잔소리를 퍼붓던 어머님께서는 마침내 소파에 앉으시더니 너네 부모가 네 앞으로 뭐 남겨준 건 없냐셨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재산이라던가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겨우 분식집에서 벌면 얼마나 벌었겠냐고 가서 빚이나 없는지 확인해 보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빚이 있으면 갚든 포기를 하든 네가 알아서 하되 남편이나 당신한테 피해는 주지 말라고요. 그건 저희 부모님이 만드신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요. 어머님 말씀이 서운하고 얄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한 번은 했어야 하는 일이지 싶어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알게 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빚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모님께선 제 앞으로 큰 재산을 남겨두셨더라고요. 가치가 15억에 달하는 3층짜리 건물이었지요. 대출도 얼마 남지 않아 있었고요. 사실 처음엔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어차피 결혼하면 재산세 낼 때 다 알게 된다더군요. 어쩔 수 없다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유치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시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조심스레 시부모님께 친정부모님이 제 앞으로 15억짜리 3층 건물을 남겨주셨다 하니 저더러 소설 쓰냐며 비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자 어머님께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남편과 저 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제가 절대 남편보다 못한 조건은 아닙니다. 학벌도 비슷했고 벌이도 비슷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은 2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셨지만 소위 만년과장이셨어요. 그래서 다니셨던 회사 이름은 밝히셔도 직함은 절대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고요. 두 분은 남편이 드리는 약간의 용돈과 연금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로 생활비를 융통하고 계셨습니다. 그나마 이 모든 사실도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말실수를 하시면서 알게 된 일들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님이 무슨 대기업 임원까지 할 뻔하셨다. 당신들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으로 먹고 사신다. 거짓말을 어지간히도 치셨어요. 지금도 그 말 같지도 않은 허풍에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하신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지경입니다. 아무튼 결혼해서 살다 보니 별 볼 일도 없는 시댁이었고 그런 시댁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며느리가 건물주라니 봉잡았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아버님께서 당신이 왕년에 회계팀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으니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관리해 주시겠답니다. 대신 월급으로 한 달에 300씩 달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월세 관리가 뭐가 필요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제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4, 5년은 되신 분들이라 때 되면 어련히 제 계좌로 이체해 주시는데 아버님이 구태여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완곡히 거절의 뜻을 밝혔지요. 하지만 동시에 생활이 혹시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건가 싶어 회계일 말고 건물 관리 일을 도와주시는 건 어떻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건물 관리라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오가지는 않는지 청결한지 그런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마침 오랫동안 해주시던 아저씨께서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했기에 그나마도 여쭤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건물주인데 시아버지가 모양 빠지게 경비를 서냐면서 저더러 지금 시아버지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냐고 악을 쓰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푼 건데 어머님이 악다구니를 쓰시니 얼떨결에 머리채 잡힌 기분이었어요. 참다 못한 제가 내키지 않으시면 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네요. 이튿날 남편이 한다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세상 천지에 시부모한테 조건 달고 용돈 주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한탄을 하시더래요. 그제서야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가만히 계셔도 제가 돈을 척척 드려야 하는데 일을 해야 돈을 준다고 하니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제가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머님이 말 그대로 저를 파셨기 때문이에요. 예전부터 궁금하긴 했지만 구태여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시부모님께서는 생활비를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시는 걸까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드리는 용돈과 연금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 쓰고 계신다고 듣기는 했지만 사실 아파트라고 해봤자 시세 5억짜리라 대출을 받으시면 얼마나 받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일로 그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네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는 당신 친구들부터 한 다리 건너 아는 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어머님께 돈을 빌려주신 분들 중 한 분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영문도 모른 채 손님이 찾는다는 연락에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분께서 다짜고짜 네 CM이란 여자가 돈을 안 갚는다며 저더러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더군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쭈니 그분도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님께선 툭하면 사람들에게 당신 며느리가 모 회사에서 일을 하고 건물도 있다는 소리를 하셨대요. 나아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며느리가 다 책임져 줄 거라며
돈을 빌리곤 하셨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치밀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이게 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일전에도 어머님께서 경우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고 그때마다 속으로 삭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여편네가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걸 저렇게 못 믿고 쫓아왔다며 오히려 급은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다른 분들과 거래를 어떻게 하셨든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저 제 회사로 찾아오지만 않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반응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으셨어요. 당신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렇게 불편하면 저더러 해결하랍니다. 돈 몇 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거라나요. 솔직히 몇십만 원 단위면 그냥 물어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나온 숫자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분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까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좋기 10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몇 분에게는 이자 20%까지 약속을 했다나요. 뻔뻔한 어머님의 설명에 저는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결혼할 때 예단도 안 해오지 않았냐면서 이참에 예단한다 생각하랍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남편은 뭐 집이라도 해왔나요? 막말로 남편이나 저나 현찰박치기였고 그나마도 제가 3천 더 해왔다고 받아쳤더니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 3천으로 당신 좋은 일 시켰냐입니다. 또 먹고 살 집 구하는데 써놓고 왜 생색이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논리면 그 집에는 저 혼자 사나요? 어머님 아들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어머님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란 작자는 옆에서 꿀먹은 모마냥 가만히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구나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누구든 제 회사로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아이고 무섭다며 왜 아예 당신을 잡아가라고 시키라며 빈정거리셨습니다.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세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결혼식 때도 뵀던 어머님의 친구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린 대로 경찰을 부를까도 잠시 고민했지만 그래도 일전에 뵀던 분들이기에 대화를 나누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안부를 여쭙고는 회사 건너편 카페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인 부분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일과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산으로 건물을 남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였거든요. 다행히도 어머님 친구분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상황 파악이 되었다며 미안하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서 아주 노발대발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고요. 도대체 그 여편네들한테 뭐라고 떠들었길래 자기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면서 욕을 하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워 삶았냐며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란 게 이제는지 시애미까지 개망신을 시킨다며 어찌 죽은 네 부모나 너나 체면이란 걸 생각할 줄 모르냐고 따지셨습니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들먹이니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방금 하신 말씀 당장 사과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적당히 좀 하랍니다. 자기가 보기엔 그저 어머님이 서운해서 그러시는 건데 그것도 못 받아주냐면서 막말로 한 달에 월세만 1,000 가까이 들어오면서 돈독이 올랐냐입니다. 말 나온 김에 따져보자면서 그까짓 돈 몇 푼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가만히나 있지 굳이 자기 부모님 개망신을 시켜야 했냐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당하고 있을 때는 진짜 한마디도 안 하던 인간이 지 엄마 일이라고 희번덕거리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에게 미친 듯이 싸댔습니다. 그 싫어하던 며느리 주머니에서 몇 푼 뜯어갈래다 잘 안 되니까 겨우 한다는 게 욕지거리냐고요.
어디 가서 암만 그래보시라고. 그래봤자 누구 하나 어머님 무서워하나. 저도 어머님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에게도 너도 그따위로 할 거면 내 옆에 있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너 말 잘했다며. 네가 먼저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그 건물 절반은 위자료로 내놔야 된답니다. 웃기지도 않아서 어머님 뉴스 안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왜 끝까지 무식한 티를 내시냐며. 이건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위자료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게다가 저희 지금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거 기억 못 하시냐고 물으니 순간 어머님이 아차 싶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께서 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혼인신고하는 거 허락해 주신다면서 못하게 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이렇게 수월하게 헤어진다고 인사를 드렸네요. 남편한테는 계좌번호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너가 가져온 5천에서 1,000만 원은 네가 먹고 쓴 거다 치고 나머지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눈초리로 또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그냥 이쯤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 다 풀었다 치자네요. 웃기지도 않아서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꼴랑 어머님 욕 좀 드신 걸로 풀긴 뭘 푸냐고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그 죄를 니네 엄마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악을 썼네요. 이후로 저는 남편과 다시 남남이 되었어요. 오빠 동생만도 못한 사이가 된 거지요. 솔직히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제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과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도 크게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헤어진 후 회사까지 찾아왔던 그분들에게 고부관계가 끝났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제가 책임질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만큼 저희 어머님께 빌려드린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려면 빨리빨리 고소도 하시고 아파트 경매도 생각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어요. 후기라면 후기인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좀 도와달라대요. 무려 9사람이 어머님을 고소했는데 금액이 엄청나답니다. 이러다간 아파트도 뺏기고 온 가족이 길바닥을 나앉게 생겼다며 좀 도와달랍니다.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 못 먹고 못 입고 만드신 재산인데 그따위로 쓸 수는 없었지요. 남편에게는 유감이지만 각자 살 길 찾기로 했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연락처를 바꿨거든요. 이후로 저는 회사를 떠났고 지금은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딸이고 싶다는 목표를 가슴에 품고 다시 열심히 살려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